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오늘도 김남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불꽃 같은 삶을 일부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프랑스와 사강의 작업실로 들어가서 그녀의 작품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너무 묻고 싶었는데 2부를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네. 역시나 그녀가 18살에 전 세계를 좀 발칵 뒤집어놨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슬픔이여 안녕. 네,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2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강은 10대 때 그 마르셀 프루스트와 아르투르 랭보 또 알베르 카미, 앙드레 지드 뭐 이렇게 사강이 그 자기의 문학적 삶을 좌우한 4작가로 꼽고 있는 작가들인데요. 그렇게 문학적 세례를 받은 이후 사강한테는 어떤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문학을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문학을 하느냐. 결국 자기 작품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클레르 퐁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나미 좀 될래나 뭐 그런 이렇게 문구류 회사에서 네. 예, 이렇게 줄쳐진 노트가 있어요. 그 프랑스 학생이라면 누구나 쓰는 그런 연습장을 끼고 다니면서 이제 끄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실한 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은 빼먹고요. 재즈바 들락거리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면은 그런 어떤 일탈감 같은 거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사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수녀원 그 부속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이게 또 기숙학교의 분위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전혀 사강하고 안 어울리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강의 에세이집에서 털어놓는 그 자기가 어떤 카톨릭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풀어져 있으니까 커피, 술, 음악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굉장히 방종한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노트를 꼭 끼고 다닌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은 막 휴가를 떠나고 막 그랬는데 사강은 이걸 끝내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쓰고 있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어떤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과연 이걸 출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의구심, 의혹 그런 거를 한 단어 채워나가면서 그걸 완성한 거죠. 그걸 완성을 하고 그 아까 말한 그 말로의 딸한테 그 친구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작품을 읽고 너는 이젠 작가야.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출판사에 보내게 되는데 그 여러 출판사에 보냈는데 아주 발빠르게 이 줄리아르라는 출판사에서 이 작품을 잡았어요. 줄리아르 출판사는 그 전에 그 하이몽 라디게라는 그런 젊은 작가가 있는데요. 육체의 악마라는 책으로 굉장히 그 성공을 했어요. 네.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사강에게서 그 해몽 라디게의 어떤 면모를 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서 막 뒤늦게 그래서 놓쳤다는 얘기가 있고, 예.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옛날에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참 오래된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 게, 이 책을 내가 몇 년 됐지? 거의 한 30몇 년 전에 읽었어요. 이 네. 책을. 사실 저도 이제 이걸 대학교 때 봤었는데 그 당시 어떤 말하자면 이제 사유의 방향하고 생각의 방향하고는 사실 좀 떨어져 있었던 책이라 사실 대학에서 어떤 교양서처럼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가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억이 남는 것은 그 17살 소녀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절대로 그 뭐라고 할까요?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그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사실은 이 시기에
봤던 또 다른 책 중에 하나는 호밀밥대 파수꾼 같은 예. 뭐 그런 작품들에게서도 굉장히 어떤 동일한 어떤 느낌 같은 걸 받았었는데 예. 아마도 이 작품을 아직까지 보지 못한 젊은 독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예. 간략한 줄거리와 함께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음. 당대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평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 쏟아졌던 어떤 호평 혹은 혹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작품에 대해서 그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그 노벨상 수상 작가가 있어요. 그 테레스 데큐 약간 그 종교 계열의 그런 좀 네. 그 엄숙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대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죠. 매력적인 작은 괴물이다. 매력적인 작은 괴물이 프랑스 문단에 출연했다. 앙팡 때려버리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앙팡 때리브를 이거는 몽스트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온 그 해에 비평가상을 받아요. 예. 이게 약간의 놀라움,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유로움, 거기에다 신인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망설임이나 군더더기 같은 게 없고 꼭 필요한 얘기. 근데 그건 저도 좀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깔끔한 문장,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완결된 작품을 이렇게까지 어린 사람이 써내다니 이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작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앞으로의 사강이 나아가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주도권 혹은 나에 대한 탐구예요. 슬픔의 안녕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개의 나가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개의 나는 시간적으로 한 1년 차를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슬픔이와 안녕을 처음 시작하는 나는 이 사건을 경험한 나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나가 1년 전의 나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특별한 어떤 장치 없이 그 문장 속에서 뒤섞여요. 그러면서 독자는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학이 우리하고 말 걸어오는 지점은 나거든요. 나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그 나를 다시 나누어서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화해하고 북돋고 비판해요. 그런 부분이 그 아버지와 엘자와 보낸 이 한여름의 에피소드 속에서 그 녹아들어 있는 게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꼭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자기 자신도 보셔야 하고요. 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 머릿속에 한가득이 슬픔이 안녕이라는 작품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100% 그런 어떤 선생님의 기운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래서 대학교 초년생들에게 일종의 필독서처럼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주인공이 일단 17살의 소녀 세실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 철에 만나게 되는 사람과 그들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방식 같은 것들이 마치 이제 막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대학교 초년생들의 어떤 그때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아 있었어서 아마도 그때 가장 많이 권해지고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줄거리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왜 그 세상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의 설레임 속에서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제 그들을 생각하고 대하고 하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품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모리아크라는 평론가가 르피가로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재능이 번뜩인다. 옛날에 김영하 작가인가요? 어떤 작가분의 그 강연회에 간 적이 있는데 모든 작가들이 자신의 첫 데뷔작을 썼을 때 굉장히 갈등한대요. 너무 위대한 작품이라 쓰자마자 천재란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깔등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강은 이미 그녀의 첫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갔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바티칸에서는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독과 같은 책을 젊은이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아야만 한다. 바티칸에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티칸에서 발표하는 이런 평은 일종의 최고의 극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 열광하며 이 책을 보게 된다는 걸 바티칸 관계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요. 번역가님이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하실 때 순수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눈에 띄거나 혹은 사랑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작품을 가지고 만나게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임무보다도 순수한 독자로서 이 책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읽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아름다운 문장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이거 약간 19금일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조금 놀랬던 게요. 일단 이 작품이 가진 어떤 감각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어린 친구가 나는 한 30대쯤에 알았던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 같은 것도 좀 들고요. 굉장히 조숙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쓸 때 작가는 그냥 현실의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럴 때는 어쩌면 신이나 우연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펜 끝에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작가의 나이 같은 거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고요. 하나는 굉장히 감각적인 거예요. 우선 이성적인 거라고 하면 그 나중에서야 이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데요. 슬픔의 안녕은 상당히 그 자기 분석적인 작품이에요. 그 자기가 굉장히 많이 분석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치열하게 밀어붙이면서 어떤 문학적 원형에 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빚어지기 전에 어떤 존재까지 진료로까지 치받아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중 하나를 아주 짧게 하나 하면 네. 생각할 자유, 잘못 생각할 자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을 자유, 나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고 나를 내 자신으로 선택할 자유가 내게는 있었다. 나는 점토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점토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틀에 부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비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안의 어떤 성격 중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어떤 도덕성, 관념 이런 걸 세실한테 선의해서 강요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세실은 그거를 거부했는데 아는 그거를 조금 안일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냥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 정도로. 그런데 세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집요하게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거의 사악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그 어떤 출발이 되는 게 이런 자기 자신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실이요. 굉장히 뭐 술도 마시고 뭐 바에도 가고 뭐 다 하지만 사실은 입맞춤 정도만 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름을 통해서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는 안에 대한 어떤 반발, 반동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나 있어요. 네. 그런데 요 부분에서 저는 그 육체적 사랑의 아찔한 현기증 뭐 이런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사람이 요 부분을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읽어드리면 그는 나를 방수포 위에 부드럽게 쓰러뜨렸다. 우리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으며 서투르고 서둘렀다. 우리의 몸 아래서 배가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나는 내 눈 바로 아래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시릴의 부드럽고도 긴박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파열하면서 내 몸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곳이 어디였던가? 바다 밑바닥, 시간의 안쪽, 쾌락의 극한. 나는 소리내어 시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부름에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17살의 작가가 쓴 육체적 사랑에 대한 어떤 한 절정의 순간. 예. 놀랍네요. 네. 뭐 그 이상의 어떤 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군다나 이 작품이 나온 지가 벌써 뭐 50년이 뭡니까? 60년, 70년이 그럼요. 됐다고 예. 생각한다면. 그렇죠. 근데 물론 네. 이제 선생님의 번역이 있었기 때문일 아니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누를 끼쳤을 따름입니다. 그 문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현대에 나온 소설의 어느 한 구절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의심할 수 예. 없을 그런 간결하면서도 아주 정콕을 찌르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작품이라는 것을 이제 문장을 우리가 비로소 만나고 나니까 예. 체감하게 되네요. 훨씬 네. 느끼실 거예요. 읽으시면. 프랑스와 사강의 슬픔이야 안녕에 나오는 바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목 두 대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뭐 일부에서 그 얘기를 드렸었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도 그 아주 밀접한 어떤 시대성과 공간성이 느껴지지 않는 바로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에서 사강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작 하나만 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사강은 그 초반에 쓴 소설들이 이상하게 좋아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골랐는데요. 여기 이 작품에서는 폴이라는 39살 먹은 여자가 나오는데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젊은 그야말로 연하가 그것도 10몇 살 연하가 접근을 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거를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뭐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꽤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건드리죠. 그러니까 과연 사랑이 얼마나 갈까? 이 사랑이 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면 이미 또 사랑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은 그냥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구덩이에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는 것처럼 거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가 예.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냥 당하는 그런 건데,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성격 중에는 끊임없이 이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하는 그런 개성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작품에서 폴로 하여금 사랑을 놓치도록 하는 건 그런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 자의식.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랑이 2년밖에 안 가서 이 연하남과의 이 사랑이 2년 후에 끝난다 한들 뭐 어떠겠어요. 해야지. 하고 2년이 가고 안 하고 2년이 간다면 하고 2년이 가는 편이 훨씬 낫죠. 그렇죠. 뭐 아니 사실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헤어진 뒤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게 좋은 거야. 음.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좋았다라는 그쵸. 의미잖아. 음. 근데 헤어지고 나서 힘들지 않으면 그 2년을 낭비한 것밖에 더 되겠니라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야죠. 예. 근데 네.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게 진짠가를 보기는 해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왜 나쁜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목적으로 보지 않고. 폴이 사랑하는 남자는 폴을 사랑은 해요. 근데 폴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슬프다면 슬픈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거의 영화 같은 그런 씬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작품 사실은 이제 영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영화 되긴 했어요. 네. 이 영화 돼서 제가 정말 좀 열받았던 게요. 아니, 슬픔이와 안녕에서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었지만 진 세버그가 너무 네. 이뻐가지고 그리고 그런 대로 뭐 그랬는데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영화는요. 잉글리드 버그만하고 이브몽땅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무 늙은 거예요. 아니 무슨 39살짜리가 거의 뭐 50대 후반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 그 2겹짜리 굵은 진주 목걸이에 아무튼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가졌던 이 폴의 이미지하고 너무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천하의 잉그리드 버그만인데도. 그 천하의 잉글리드 그러니까 좀 그거를 달리 했어야 됐고 어쩌면 미스캐스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아함에 초점을 맞출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작비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추측해 보는 건데.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본인이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자고. 헐.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책을 보시면요. 훨씬 더 잘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은 아무튼 이 남녀 관계의 심리 지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빼어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주인공과 닮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타인이 나에게 지우는 틀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은 생각보다 타인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 지나가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최근에 와서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같은 그 책을 이야기할 때 칭릿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썼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이제 원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제인 오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칭릿이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제인 오스틴이 썼던 여러 편의 작품들, 특히나 이제 오만과 편견 같은 작품,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프랑스와 사강의 슬픔이 안녕 같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어떤 가벼운 그 패션이라든지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았던 그 한 여인으로서 상징되는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탐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선생님이 일부에서 이야기 잠깐 할 때 단어를 쓰셨습니다. 할리퀸 계열의 어떤 소설들처럼 그렇게 치부되기에는 사실은 이 작품이 지금까지 그 걸어온 시간들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앞서 이야기해 주신 어떤 남녀 간의 또는 연함 간의 어떤 연애의 심리 지도 같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바로 그 질문을 본질적으로 던지고자 하는 게 아니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기 혼자 욕실에 들어갔을 때랑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가장 아주 날 것으로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아하면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지적이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연애에 빠졌을 때 그 욕망 덩어리로 변하고 치졸해지고
그 안에서 억지를 부려대고 또 욕실에 들어가서 그 벌거벗은 자신의 몸과 마주했을 때 그 거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잡아보고 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바로 이 프랑스와 사강은 가장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깊은 이야기를 또 끄집어낼 수 있었던 작가가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포인트신 것 같아요. 사강의 작품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읽고 나서 우리가 멜로드라마의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후배들이 읽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책을 자꾸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어떤 현실을 꿈꾸게 되는 거죠. 연애관을 갖게 되고. 예. 그래서 이를테면 굉장히 단선적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어떤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이 상황에서 나만을 사랑하는 왕자가 나타나서 구출해주고 내가 그 왕자와 더불어 어떤 신분 상승을 하고 이 사강의 소설에는 절대 그게 없어요. 그게 할리퀸만큼 재미있으면서 셰익스피어만큼 냉정하게 그 주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게 사강 소설인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금 더 문장을 천착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번역자로서의 아쉬움 같은 거는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프루스트적인 사강도 굉장히 그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약물과 그런 어떤 경박한 것을 좋아하는 그녀의 성향이 그거를 막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강을 사강대로 받아들이자면 재미있는데 결코 진부하게 끝내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작가고 우리가 그거는 그람시라는 철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하게 비평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항상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 작품과의 거리를 가지고 봐야지 아니면 그 저자의 의도대로 가게 되고요. 그 저자의 의도대로 가는 삶이 의외로 삶을 그르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의식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도대체 저는 지금 10명 이상의 그런 어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책을 쓰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작가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그거에 오염된다는 거죠. 그 독에. 그래서 그 비판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강을 출발점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프루스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도 좋고요. 까미로 들어가는 출발점으로라도 좋고 그다음에 랭보의 그 아름다운 공감각의 세계 그런 걸로 들어가는 굉장히 프랑스적이에요. 사강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각을 별로 죄책감 없이 만족시켜 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삶은 경박한 것과 진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경박한 것에서 얻는 즐거움을 피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예. 에피쿠로스라서요. 예. 경박함을 존중합니다. 예. 너무 무거운 건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이 프랑스와 사강의 슬픔이 안녕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또 다른 작품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프랑스와 사강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 두 편을 2부에서 만나봤습니다. 2부를 아쉽지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3부에서는 바로 이 사강의 흔적을 찾아서 직접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역시 김남주 선생님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